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마이뉴스 오늘 TV에서 저희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좌담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남북 도시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좌담회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는데요. 남과 북의 협력 방안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너지 협력도 있다. 이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전에 오늘 이 좌담회 함께 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 오른편에 계신데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정우진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개발협력연구소 소장님 정우진 박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진 박사님 옆에 계신 우리 정성장 박사님,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에 계신 우리 남상민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 에스캅 동북아 사무소 부대표님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정민 박사님,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1시간 반 가까이 이 좌담회를 마련했는데요. 남과 북의 협력 방안, 에너지 협력 방안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로드맵과 어떤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는지 저희 좌담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순서로 제 발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진 박사님이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계획을 말씀드릴 텐데요. 평양의 상황 이것도 좀 압축해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내려가서 우리 박사님의 발제를 함께 듣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실태, 그리고 평양의 가장 부분의 에너지 소비 행태, 그리고 북한의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현황, 북한의 실태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주제 하나하나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일도 있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요약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료가 그래도 한 30페이지 정도인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북한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주체 사상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바로 자립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자력갱생, 그리고 민족 경제 자립, 이런 거를 기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북한이? 여기 이제 에너지로 와서는 에너지 자급도, 그러니까 수입 에너지는 안 쓰겠다는 거죠. 자기네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쓰겠다는 것이 북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수입 에너지가 거의 한 97% 정도 되는데요. 북한은 수입 에너지를 안 쓰고 자체적인 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이 북한 정부 건국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근데 자원이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무연탄하고 석탄의 일종이죠. 무연탄하고 수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 석유나 가스 이런 게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체 에너지를 쓰니까 무연탄, 수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연탄과 수력 이거를 어떻게 생산을 극대화하느냐, 이것이 북한의 이제 주요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고, 또 생산 부분에서 자기네가 아직 나오지 않지만 석유 개발, 그리고 원자력도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죠. 자기네 자체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원자력 개발 이 두 가지를 50년대부터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이거는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부분에서는 어떻든 무연탄이나 아니면 수력의 생산을 극대화하는 거고, 소비는 이것을 이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소비 체계를 이제 맞추는 거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데 석유와 가스, 석유 수입이나 이런 걸 억제하다 보니까 자기네 그 생산된 그 에너지를 쓰려면 상당히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기네 에너지를 상당히 쓰게끔 이렇게 하는 그 기술 개발과 과학 기술 이 부분에 상당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탄의 가스화라든지 저열탄의 이용 기술, 중소수력 신재생에너지 기술, 원자력 핵융합 기술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 기술에서 연계되는 정책이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다. 여기 보시면은 북한의 총 에너지는 남한의 한 5% 이내 수준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작은 경제죠. 그렇게 저희 그 남한에 비해서는 에너지 수급 구조도 상당히 저희 남한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50% 이상이 무연탄이고 한 30%가 수력이고 석유는 한 8% 정도. 그러니까 석유를 어쩔 수 없이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죠. 자동차나 이런 거는 그래서 수입해서 쓰는데 석유 소비를 억제하다 보니까 한 석유는 8% 정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다양한 에너지가 원자력부터 천연가스 그리고 저희가 그 쓰는 석탄은 북한은 대부분 무연탄이지만 저희는 거의 수입해서 쓰는 유연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무연탄의 포션은 한 1%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이거는 저희도 남한은 무연탄이 많이 갖고 있지만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좀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이게 상당히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북한은 보면 이제 에너지 체계가 석탄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화물 수송이나 이런 게 80%가 전력으로 가는데 북한은 전기 기관차로 갑니다. 근데 그 전기를 만드는 것의 반이 바로 화력인데 반이 수력이고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반은 화력, 석탄에 의해서 다 화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은 산업이 다 석탄을 쓰게끔 이렇게 체계를 맞춰놨습니다. 석유를 안 쓰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화학 하면 석유화학을 얘기하는데 북한은 다 거의 다가 석탄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유화학이 소규모가 있지만 그것도 지금 석탄화학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정 상업운영은 거의 다가 석탄을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유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소비를 억제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입니다. 저희 남한에 비해서 1%도 안 되는 양이죠. 쓰는 양이 남한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양이죠. 저희가 한 해 정제할 수 있는 능력 저희도 남한도 석유가 생산이 안 되니까 석유를 원유로 수입하다가 그렇지만 저희는 정제를 해서 한 70%는 저희가 쓰고 한 30%는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정제 에너지 석유 수출, 제품 수출국이죠. 원유는 들어오지만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그 정제 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0만 배럴 정도 저희가 정제 능력인데 북한은 한 7만 배럴 정도 됩니다. 7만 배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다 가동이 지금 원유 수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가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원유하고 석유 제품 이거를 중국에 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 경제 제재 때문에 이것도 좀 원활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정유소는 약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접경 지역, 하나는 러시아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는 러시아 접경이 승리화학이고 중국은 이제 봉화화학이라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러시아 옛날 구소련의 지원으로 설비를 지었고 요거는 중국의 지원으로 정유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소련이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원유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이거는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겠습니다. 승리화학은. 그리고 중국의 접경 지역 신의주 근처에 있는 그 봉화학이라는 데서 이제 중국에서 원유를 받는데 이게 가동률이 지금 하루 3만 배럴인데 실제로 수입해서 원유로 가는 건 한 1만 배럴, 하루에 3만 배럴 쓰니까 가동률이 30%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설비는 7만 BD가 있지만 4만 BD는 서 있고 3만 BD 중에서도 가동이 되는 것은 1만 BD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거는 그 중국의 제일 큰 유전이 있습니다. 다이칭 유전이라고. 거기서 이제 쭉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 대경 주진에서 중국의 그 남쪽으로 가는 그 파이프라인 원유 파이프라인 일종 하나를 따갖고 이쪽 그 압록강을 건너서
봉화 쪽으로 석유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전력은 보시면 북한의 전력은 수주 화정이라고 했죠. 수력이 제일 앞에 가고 화력이 뒤에 가는. 상당히 좀 저희하고는 상당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력의 비중이 한 60, 화력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저희 수력의 비중은 한 5%도 안 되고 발전량 기준으로 봐서는 수력이 반, 화력이 반, 이 정도 이렇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수력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력에 쓰는 에너지를 보시면은 상당히 수력하고 무연타 딱 두 가지입니다. 석유 발전소가 아까 저기 승리화학이 있는데 그쪽 동북 지역에 하나가 있었는데 낮은 선봉 지역에 하나 있는데 지금 그것도 작년에 원유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석유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석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화력은 지금 전부 석탄 발전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수력 발전소는 이제 반이 댐식이고 반이 유역 변경식입니다. 이게 우리는 거의 수력이 댐을 해서 다목적 댐으로 해갖고 물론 전력도 생산하지만 홍수도 방지하고 농사에 물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지만 북한의 수력은 한 반 정도는 다목적 되지만 반 정도는 유역 변경식이라서 순수히 전력 생산을 위해서만 수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번 물을 낙차를 내리는 거를 물기를 계속 인위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몇 번씩 낙차를 만들어 갖고 전력을 좀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력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거의 다가 낡아 있는 상황이고 50% 이상이 거의 한 40년 이상 된 60년 이상 된 것도 한 30% 정도 되고 지금 설비가 낡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력은 이제 어디에 집중이 됐냐면은 수력은 주로 동부 쪽하고 북한에, 그러니까 북한의 한경북도 남도하고 북부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중국하고 같이 씁니다. 중국과 강이 같이 돼 있으니까 그 수개를 중국과 같이 나눠서 쓰고 화력은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 남도, 북도, 평양시 요 중심으로 몰려 있습니다. 왜 요 중심으로 몰려면 요게 북한의 탄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탄 탄전이. 그래서 이쪽에는 화력이 좀 몰려 있고 전체가 한 300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뭐 한 설비가 보통 우리는 50만 킬로와트, 100만 킬로와트 되는데 북한은 여기 보시면 5만 킬로와트, 10만 킬로와트 수준으로 상당히 설비가 작은 수준이고 규모도 작습니다. 북한 화력도 상당히 노후된 상황이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70%, 60%가 거의 대규모로 수리를 하든가 아예 폐지하고 새로 지어야 될 것도 한 4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제 송배전이 북한은 이제 송배전 시스템이 저희하고 같이 단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발전하든 간에 계속 그러니까 동쪽에서 발전해도 서쪽으로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단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송배전 체계가 다 낡아갖고 지금은 그렇게 작동이 안 됩니다. 송배전 체계가 다 낡아갖고 지금은 원거리의 전력 송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송전 손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지역 단위로 송전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력이 부족하고 전력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품질이. 품질이니까 주파수나 전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기 60Hz 북한은 주파수 60Hz 저희하고 같지만 대개 보면 47에서 51Hz 이게 어떤 전력 전문가가 북한에 가서 이걸로 직접 측정한 건데 전압하고 주파수를 측정했는데 이 정도 흔들리는 전압과 주파수로서는 저희 남쪽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전력 품질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 생산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상당히 품질이 안 좋은 문제도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 에너지 산업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기네 에너지만 쓰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이다 이런 거죠. 굉장히
에너지가 비효율이니까 산업이 비효율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가 다시 또 비효율 시스템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내재되어 있고요. 북한이 자력갱생을 해서 실제로 그 해외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는 자기네 쓰는 거에 10%도 안 되지만 사실 그 발전 설비나 아니면 아까 말씀 정유 설비 이런 건 거의 그 특히 공산권 구소련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 다 의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자력갱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97%로 수입을 하지만 뭐 정유나 이런 정유 설비나 뭐 아니면은 뭐 발전 설비 이런 건 다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50년대부터 저희보다 훨씬 먼저 석유하고 원자력 개발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가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평양의 가정 부분의 그 에너지 소비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그 평양의 인구는 한 320만 명. 그러니까 총 북한의 인구는 한 2,300만 정도 추정했는데 평양의 인구는 한 2008년 조사에서 320만인데 평양은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 평양의 정책이 인구를 좀 줄이는 정책을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80만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주택 수는 한 80만 호 정도 됩니다. 북한 전체 주택 수가 한 580만 호인데 그게 한 13%가 평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상당히 정확한 자료입니다. 북한 자료치고 요거는 이제 2008년도에 북한이 유엔의 이제 그 지도와 관리하에 그 인구 및 주택 센서스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자료인데 다만 지금 10년이란 기간이 흘러서 자료에 약간 아웃데이트된 건 있지만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또 표본조사나 이런 걸 한 것에 보면 2013년이나 15년에 한 거에 보면 거의 지금 변함이 없는 걸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는 걸 때문에 이 자료를 그대로 해도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에너지 쪽에서는 LPG가 좀 많이 들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 자료에 의하면은 평양은 상당히 북한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북한 전체의 구조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주택의 비율이 보면 연립주택이 한 45% 그리고 단독주택이 한 37% 아파트가 16%인데 평양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54% 연립주택이 32% 단독주택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파트하고 그 연립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아파트의 비중이 평양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 형태를 보면 이거 다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난방 형태를 보면은 북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지역의 그 난방 에너지가 다 66%가 석탄, 거의 70%가 석탄이고 30%가 신탄. 이거 신탄이라는 건 바로 나무 떼는 거, 라든지 농가보다 볏짚 떼든가 이런 그러니까 실제 상업용 에너지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게 한 30% 정도 되고 농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78%, 80% 이건 북한이 조사한 자료니까요. 80%가 신탄을 사용하고 석탄이 17%. 그러니까 거의 상업용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석탄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양을 보면 평양도 도시하고 평양도 농촌이 우리는 서울하면 그냥 농촌이 없는데 평양은 도시하고 농촌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비중은 많지 않아도 일단 도시를 중심으로 하면은 석탄이 한 56%고 중앙 난방으로 하는 것이 한 40% 됩니다. 그리고 전기 난방이 한 4%.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그 북한의 다른 대학으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용 에너지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데는 거의 석탄하고 신탄, 농촌도 거의 나무를 떼서 취사를 하는데 평양은 석탄이 한 56%, 가스, 요거는 이제 프로판입니다. LPG 프로판이 한 21% 되고 석유가 12%, 전기도 취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고 평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스의 비중은 이게 2008년도니까 지금은 상당히 더 늘어났을 걸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50% 이상은
시사용으로는 가스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북한의 그 평양에 보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연립주택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연립주택의 단독주택은 대부분이 연탄이나 석탄을 사용하는데 그 아파트의 경우는 한 70% 정도가 중앙난방 아니면 전기난방이고 한 30%가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다른 어떤 가옥에 쓰는 어떤 그 에너지 시스템하고 상당히 다르다. 상당히 그 발전된 나름대로 저희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낙후돼 있지만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평양도 상당히 에너지 사정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이제 중앙난방 시스템이 많은데 이 중앙난방은 북한의 그 평양 근처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평양화력하고 동평양화력인데 대개 거기서 열을 갖다가 전기를 생산하고 나온 그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으로 보내는 중앙난방 시스템인데 이 전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기 사정이 북한이 안 좋고 그리고 이 관도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중앙난방 특히 아파트가 겨울철에 굉장히 애를 먹는다. 그런 이제 보도 자료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겨울철에 굉장히 추운 그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 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 프로판이나 아니면 석유를 상당히 많이 갖다 쓰는 난방용으로 쓰는 뭐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북한이 난방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방을 다 한 방만 좀 난방을 하고 나머지는 좀 춥게 지내는 또 연료난이 좀 있으니까 그런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LPG는 김정은이 집권 아니고 뭐 김정은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일단 보시면 아까 석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중앙난방도 이제 LPG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아까 평양 근처에 아까 동평양 화력발전소도 있고 그 평양 발전소도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북장 화력 뭐 상당히 화력 발전소가 많습니다. 그 평양 그 주위에. 근데 이게들이 대개 한 40년 이상 된 화력 발전소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석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해가 많고 또 아까 중앙난방은 많아도 다른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다 석탄을 또 쓰기 때문에 평양의 공기 질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좀 그렇게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 평양의 어떤 그 난방과 그 취사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아직 파악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저희 쪽 학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대략적으로 풍력은 저희보다 좀 많고 풍력의 잠재량은 태양광은 저희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많고 지열은 남쪽보다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여러 가지 산악지대가 많고 온천이 많고 그러니까 지열은 저희보다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보다는 뭐 좀 많지만 좀 많은 잠재량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미 그 김정일 시대부터 상당히 정책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에는 93년에 자연에너지 개발이용센터를 설립을 했고 국가과학원 부속 조직으로요. 94년에 재생에너지 상업화 국가 비상용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관리법을 98년에 제정했는데 이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2001년에 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 때는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활발하게 보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3년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만 관리하는 법을 별도로
북한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너지 연구소를 신설이보다는 사실은 여기 이때 김정일이 세운 이 연구소 자연에너지 개발 이용센터를 굉장히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녹색 후원 기금도 뭐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자연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한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활동이 좀 활발했고, 제도를 여러 가지 만들었고,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중점을 많이 뒀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상당히 좀 확대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 재생에너지 관리법을 만든 거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우후죽순적으로 하니까 이게 체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리법은 각 기관, 그러니까 북한의 뭐 국가라든가 기관, 기업소 이런 데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급하는데 각 역할을 좀 체계화한 법이 바로 재생에너지 관리법. 북한은 에너지를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본말을 아직 그대로 좀 쓰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장기 계획을 세운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거기 들어온 정보에 보면 앞으로 2044년, 14년 기준에서 30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500만 킬로와트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500만 킬로와트 어느 정도냐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사용량이 한 447만 킬로니까 지금 북한의 수력 발전 용량 정도를 앞으로 30년 동안의 재생에너지 용량으로 그 정도로 키우겠다는 것이 이제 북한의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풍력이나 지열, 태양광 이런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풍력이 제일 선도적으로 좀 개발하는 그런 재생에너지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 발전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북한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북한은 지금 자체적으로 풍력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한 100kW 정도를 개발을 한 걸로 상당히 대대적으로 자기네들이 보고 있습니다. 100kW면은 상당히 규모가 저희 쪽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저희가 한 750kW가 이미 상용화 다 돼 있고 지금 메가와트 수준으로 저희는 지금 개발이 돼 있고요. 해상 풍력은 특히 굉장히 큰 수이기 때문에 저희 남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력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주나 라선 특구 단천 삼전 이런 데 상당히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건 좀 잘 보도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산 금강산 지금 현재 관광단지 개발하는데 아마 풍력단지를 거기에 만들어서 그 전기를 공급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 기업이 투자를 해라는 건 어떤 그런 투자를 하는 투자 정책을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이 여기에 들어간 거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태양광은 이제 1998년에 140와트급 태양 열로 해서 최초로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력보다는 이제 태양 열 중심으로 했다가 개발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기 중심으로 좀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이고요. 2009년도부터는 중국에서 패널 수입이 태양광 패널 수입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 한 160만 세트 이상이 수입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북한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태양광이 많이 보급이 돼 있고 특히 주요 도시에는 개인주택, 공공건물, 학교, 유치원 등에 상당히 보급이 확대돼 있고 북한이 이거 상당히 태양광 선박이 있습니다. 이게 평양에 태양광으로 선박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버스도 지금 실험 테스트를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2014년도인데 그 이후의 상황은 좀 별로 잘 확대됐다는 상황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의 태양광 자체 제작은 아직 초보 수준이고 되게 대부분의 시험 제작 조립 단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또 농가 부산물에서 농가 가축 분뇨라든지 아니면 농가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이오매스가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촌 지역은 거의 상업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바이오매스 이것이 상당히 북한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메탄가스 조장입니다.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분뇨들을 해서 요 가스를 해갖고 요 관으로 해서 난방용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공급하는 거. 이런 시스템이 있고 뭐 이런 메탄가스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북한은 특히 이제 시골 지역, 농촌 지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열도 상당히 자체적으로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용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열 발전기를 개발을 해서 현재 평양의 주요 신축 건물에 지열을 보급했다. 뭐 유경원이라든지 미래과학자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지열로 많은 난방 시스템을 공급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평가를 해보면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그러면 이게 북한의 순수 노력에 의해서만 이게 확대가 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럼 김정일 시대 때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확대가 못 됐고 김정은 시대 때 와서 확대됐느냐? 정책적인 요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시대 때는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국제적으로 비쌌고 중국도 그렇게 보급이 안 됐고 김정은이 집권 이후 2009년, 10년, 11년 요때부터는 중국 특히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특히 태양광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특히 중국에서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가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자기네 전기를 쓸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들으니까 국가가 공급을 안 해줘도 적어도 조명이나 뭐 아니면 조명용이나 아니면 조그만 가전기 같은 거는 자기네가 태양광 그래서 각 가정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당히 분산형 시스템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도 시도 전력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되게 북쪽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나 이런 거 들으면 북한이 상당히 밝아졌다. 옛날보다 상당히 밝아졌다 그러는데 그것은 전력 발전소라든가 전력이 늘어나서기보다는 태양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밝아진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도 전력에서 실제로 많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부분은 주택 조명용보다는 산업용입니다. 동력용. 여기서 엄청난 전력을 쓰고 있는데 지금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동력용으로 쓰기는 어렵고 대부분 이제 조그만 조명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이 좀 밝아졌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노틸러스 연구소의 데이비 본 히페리아 북한 에너지를 주로 많이 연구하신 학자이신데 이분이 파악하면 전체 북한 전기의 한 0.1%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재생에너지도 하겠지만 확대해야 되지만 동력용 전력 발전소도 좀 많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우진 박사님의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시청자들이 볼 때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셨을 텐데 이 꼼꼼하게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남북 도시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자담회, 서울에너지공사와 오마이뉴스가 공동 주최한 자담회인데요. 이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계획을 쭉 들으면서 우리나라 서울과 우리나라 그리고 좁게 들어가면 서울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북한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
이것과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좀 뭔가 같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발제하신 정우진 박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가능성 좀 같이 하면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게 좀 있나요? 그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3020 그러니까 30년까지 2030년까지 예, 저희가 20%를 네. 신재생에너지 하자는 건데 2017년 말에 네. 저희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의 골자를 보면은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한 7%에서 2030년에 30%까지 20%까지 확대했다. 네. 그래서 30년 20%에서 3020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계획은 뭐냐면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폐기물 발전소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거의 증가분이 없고 바이오매스도 뭐 거의 증가되지 않고 대신에 태양광과 풍력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재생에너지 계획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소형 주택이나 건물이나 협동조합 중심의 소형서부터 뭐 농가 태양광 대규모 프로젝트형 그 태양광 단지 이렇게 그 풍력 단지 이렇게 소규모서부터 대규모까지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그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뭐 국민 참여형으로 한다든지 지자체 주도형으로 한다든지 이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계획이 담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북한에 적용이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네네.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북한은 저희하고 여건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크게 다른 게 뭐냐면은 첫째 경제력에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경제력의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생에너지가 가동이 안 돼도 다른 데서 전력을 바로 백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아까 제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지어놓고 재생에너지가 간헐적 에너지 아닙니까? 이것이 가동해야 할 때는 다른 데서 전력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송교회 전망이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송배전 시스템으로 물려갖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그 전력을 생산해서 보낼 수 있지만 북한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송배전망이 노후됐기 때문에 분산형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체 만들어서 그 자체 지역이나 자체 그것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그 3020 그 신재생에너지를 여기에 대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다른 점들이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인프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박사님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말씀하실 땐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중이기 때문에요. 네, 네, 우리 박사님. S갑 남상민입니다. 저는 그 남북 에너지 협력 또는 우리 도시 간의 에너지 협력을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북한의 에너지 당면 과제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공급량의 확대, 두 번째로는 효율성의 확대, 세 번째로는 이 환경 친화적 또는 기후 친화적 에너지원의 확대, 이 세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먼저 공급량의 확대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전기 에너지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의 전기 보급률이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한 40%가 제대로 전기를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낮고, 그다음에 정우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발전량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남한의 발전량의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급량의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공급량을 확대할 것인가? 두 번째로 효율성의 확대입니다. 그 수력 발전이 62% 정도 차지한다고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중요한 수력 발전에 그 설비한 50%는 50% 이상은 전면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효율성의 확대는 이런 생산 부분의 확대가 있고, 또 송배전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효율성이 낮습니다. 뭐 30% 이상 손실률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송배전 부분의 효율성 개선, 그 다음에
소비 부문의 효율성 개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환경 친화적 또는 기후 친화적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 자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수력 부분이 60% 차지하니까. 그런데 전체 공급량 자체가 원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도 한편으로 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30년간 그 재생에너지 특히 수력 아니 태양광 풍력을 지금 현재 수력 발전소 발전 용량보다 더 크게 한 5기가와트 규모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인데 결국 그러면은 이런 맥락에서 남북 협력은 또는 남북 도시 간의 협력은 뭐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로 아무래도 기술 부분인데요. 물론 제재 국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되겠지만은 많은 부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술 영역들이 있고 두 번째로 정책 부분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갖고 다양한 그 시민 참여 프로그램부터 그다음에 그 경제적 인센티브 프로그램 많은 어떤 정책들을 시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론 북한의 현재 그 체제, 현재 정책, 현재 그 시스템 속에서 어떤 기술, 어떤 정책이 맞느냐는 그 많은 고민거리지만은 향후 우리가 당장 1, 2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그 이후로 볼 때 우리가 적용 그 공유할 수 있는 정책 그 실험의 결과들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자금의 문제인데요. 이런 자금의 문제는 향후 이제 남북 양자 협력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남북 협력 기금이든 어떤 다양한 이런 정부의 공적 기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협력이고 네 번째로는 실제로 설비 자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발전 설비 또는 효율성 관련된 설비들을 제공하는 건데요. 결국 요 네 가지 맥락에서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뭐 제한이 있지만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협력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맥락에서 또 동북아 에너지 협력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 에너지 문제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남북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우리 동북아 차원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실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수풍 발전소부터 해서 한 5개 정도 수력 발전소를 그 중국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최근 2012년부터 다양하게 논의돼 오고 있는 내용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또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그런 개념인데요. 그 지금 아시아개발은행, 몽골 정부 또 이 한국, 중국 여러 개 정부가 사실 펀딩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전력 시스템 연계 프로젝트 최근에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석 결과 보면은 몽골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 그 활용 가능성이 한 1,40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동북아 국가들 전체 발전 용량이 한 2,30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대단히 이제 발전 재생에너지 그 잠재량이 높고 또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지구 세계 에너지 연계 개발 기구에서 나온 보고서는 동북아 국가들의 발전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한 940기가와트로 잡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동북아 전력망 연계 이 개념들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고 기술적 측면에서나 산업적 측면에서나 또 지역 안보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북아 다자간 협력 틀에서 예를 들어 몽골의 재생에너지 또 극동 러시아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북한에 공급하는 것도 조만간에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몽골하고 이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는 건가요? 북한에? 네, 설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서 네네, 만든 북한의 에너지를 발전한
전기를 직접 공급을 하는 겁니다. 아, 북한의 전기를 네, 공급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가 우리는 사실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 36개 국가가 전력망이 다 연계가 돼 있고 그중에 11개, 12개 국가는 수출입의 한 10% 이상의 자국 전력 소비나 생산을 외국의 인접 국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아세안 국가도 16개 지점에서로 전력망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망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국제적으로 보면 거의 뭐 한국, 일본 정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중국하고 수력 발전소를 여러 개 공유하고 있으니까 제한적이나마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향후 동북아 지역 안보 신뢰 구축 측면에서도 동북아 에너지 연계가 상당히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북한과 연계하는. 북한 지금 그 동북아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한전 포함해서요. 중국의 국가 전력망 그다음에 몽골 전력부에서 그 지금 동북아 대부분 한 30개 기구들 정부 기관들 또는 민간 기구들이 지난해 동북아 전력 연계 및 협력 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각자가 다양하게 지금 중국 정부, 몽골 정부, 러시아 정부가 대표적으로 그 동북아 전력 연계를 제안하고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작년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극동 경제 포럼에서 동북아 전력 연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정부 국가 수반 차원에서는 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각국 그 전력 기업들도 이미 공동 연구를 마쳤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협력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의 구조를 지금 에스캅하고 여러 지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그 정부 간 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네, 정우진 박사님. 그 지금 남 박사님 말씀이 마이크 조금만 가깝게. 남 박사님 말씀드린 것이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지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한전을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남북 관계만 봤을 때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러시아서부터 몽골서부터 다국적으로 네. 움직이는 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같이 이제 뭐 법도 제정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좀 언젠가는 좀 될 일이라고 특히 이제 북한이 핵이죠. 우리 북한이 주고 동북아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중심 축에 있으니까 네. 북한하고 열리면은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당장 우리 북한이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아니더라도 러시아에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미 2000년 초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협상을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청진까지 바로 연계하는 전력망 연계도 했는데 이것이 결국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됐고요. 하지만 러시아 쪽은 지금 블라디보스톡 쪽은 당장이라도 북한을 연결을 하고 그다음 남쪽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력을 지금 팔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인구는 별로 없는데 거기 엄청나게 많은 수력 자원이 있고 석탄 자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싸게 발전할 수 있는 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쪽에도 팔고 그러니까 북쪽이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는 남쪽을 파는데 북쪽을 경유해서 파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네. 아마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아마 남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본격적으로 바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네. 것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 문제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철도가 우리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베트남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희망도 좀 봤었는데 에너지 길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러시아에서 지금 중국에서. 그 세계적으로 보면 아까 남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유럽이나 뭐 이런 데는 되게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다 대륙간에 가스관, 전력관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각 나라가. 네. 하지만 저희 동북아 지역은 지금 연계가 거의 안 돼 있고 특히 이제 남북한에는 연계가 안 돼 있고 특히 남한 입장에서는 좀 에너지 아일랜드라고 그래요. 남한은 지금 삼면이 바다에다가 우리 97% 에너지를 수입하지만
전부 배를 통해서 수입하고 대륙으로 연계가 안 돼 있는데 그 문제 바로 북쪽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만 해석이 되면은 이게 이제 남북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슈퍼그린이나 그 가스관 문제가 좀 더 활발하게 네. 논의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그 북한의 참여는 앞으로 이제 국제 관계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남북 관계 어떻게 풀려가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 인프라.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철도 도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이거 에너지 길도 이렇게 뚫릴 수가 있다. 에너지 협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어쨌든 좀 먼 얘기긴 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 남북 간 도시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좀 더 바로바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 이런 것 좀 찾게 됩니다. 남북 도시 간 특히 뭐 서울과 평양 간 이 에너지 협력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우리 정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평양 뭐 중앙 난방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듣게 되고 그리고 예. 평양의 에너지 문제는 아까 중앙 난방 있고 다른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발전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막 밝고 막 조명도 밝고 막 그랬잖아요. 평양 갔을 때. 그렇지만 역시 거기서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난방용 중앙 난방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 있고 또 여전히 석탄을 50% 이상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평양이 북한의 제일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그 서울시가 추구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가스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좀 활발하게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추진될 수 있을 걸로 보고 특히 평양은 서울보다는 태양광 에너지나 이런 건 훨씬 설치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평양이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민원 관계나 인허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평양은 그렇지 않고 그 대규모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만 먹으면은 바로 그렇죠, 할 수 있는. 유리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재원 문제죠. 그 돈을 이제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하고 또 하나 문제는 그 북한이 스스로 이거를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북한이 스스로 우리 자기가 필요할 때 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할 때 인력이 들어서 모니터링해서 어디가 고장난지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설치하는 게 하나의 사업이면 이걸 운영하는 건 또 하나의 사업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NGO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서 풍력이나 태양광을 상당히 많이 좀 지어줬는데요. 대부분이 실패가 뭐냐면 지어놓고 그냥 떠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 인력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추도록 하는 어떤 그 협력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유정인 박사님. 그 저는 그 구체적인 도시 즉 이제 뭐 평양이나 서울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 이제 평양이나 북한에 대한 에너지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과연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그런 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한 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방식과는 좀 더 다른 방식의 접근이 북한의 에너지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좀 비저닝 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인프라도 너무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한 상황,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좀 지속 가능하고 소위 말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그 아주 그 촘촘한 우리나라처럼 인프라 그 송배전 시스템이 없이 지역 단위의 배전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정호진 박사님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런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굳이 과거처럼 중앙 집중적인 대형 발전소와 중앙 집중적인 네트워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역에서 지역의 에너지를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가능한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그리드 패러티를 넘어서 소켓 패러티 그러니까 소규모 태양광이 일부 나라에서는 소매 가격보다 그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정은 시대 때 들어오면서 굉장히 재생가능 에너지가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경제성이 이제 확보되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법이라든지 이런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의 인프라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북한의 법 체계를 보니까 에너지 법 체계를 보니까 중소형 발전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역전기 사업법과 비슷한 거예요. 지역에서 발전기 자체적인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지역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분산형 소규모 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의 구축이 오히려 용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를테면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슈퍼그리드나 어떻게 지역적인 트랜스미션이 필요 없는 것이냐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소규모 지역적인 배전망 에너지 시스템은 있지만 특히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역 간의 트랜스미션 에너지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또 분명히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서울시와 네네. 평양시 간에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뭐 이를테면 뭐 태양광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네네. 있다든가 네. 풍력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협력할 수 저희가 있는? 예. 네네 그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은 지난해에 스리랑카의 콜롬보시하고 저희가 협력 방안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00만 호 태양광입니다. 예. 100만 호 태양광. 100만 호 태양광. 100만 호 주택은 들어봤는데 100만 예. 호 태양광 처음 들어. 100만 주택이나 100만 호 태양광이나 똑같은 개념이죠. 네네. 그러니까 큰 태양광 시스템이 아니라 유틸리티급이 아니라 소규모 루프탑 태양광 100만 호를 짓겠다라고 네.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절묘하게도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1기가와트 태양광 100만 호 태양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좀 추진을 하자 이런 네. 좀 협의를 한 차례 좀 하고 추진을 했는데요. 그 평양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란다형 태양광이 이미 뭐 평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도 그런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보급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태양광 지원센터도 마련해서 지원 중이고요. 또 건물에 적합한 태양광 R&D 사업들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이에요. 기존의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고 네. 또 평양의 어떤 주택 상황이나 건물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태양광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적합한 태양광을 기술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 사업들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인가요? 남북 에너지 협력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네. 일부 소규모 사업이라도 이런 태양광에 대한 R&D, 태양광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기존의 기술보다 한 계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기술, 스마트 에너지 시티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넷 미터링이라든지 ESS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광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어떤 기술 개발과 기술력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 태양광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태양광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좀 공동으로 좀 개발 노력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태양광이 협력을 한다면 태양판이라고 하나요? 그걸 우리가 사서 뭐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 있는데 뭐 인도적 차원의 협력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의 협력 방안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면 이제 상업적인 협력 방안 등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는 인도적 차원 그리고 낮은 수준의 상업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한다면은 공공 차원에서 그런 인도적 차원의 어떤 협력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좀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책적인 협력 그리고 향후의 도시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서로 마련하는데 정책적인 어떤 쉐어링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 이거부터 해가지고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근데 이렇게 쭉 저희가 들어보면서 이게 계획이나 이 어떻게 가야 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좀 이번에 잘 안 되고 앞으로 뭐 저는 연기됐다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연기가 좀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성장 박사님께서 하노이도 다녀오셨다면서요? 혹시 저희 토론회 때문에 다녀오신 건가요? 네, 미리 한번 가봤습니다. 예. 하노이 다녀오셨는데 그럼 회담 전에 잠깐 다녀오신 거.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예. 회담 직전에 하노이를 방문해서 그 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메트로폴 호텔도 가봤고요. 그리고 멜리아 호텔도 한번 가봤습니다. 예, 어떻던가요? 메트로폴 호텔은 과거에 프랑스가 지은 호텔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우아하고 뭐 궁전 같은 그런 스타일의 이제 호텔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맨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거기가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뭐 거기가 아니라 숙소로 멜리아 호텔이 됐고요. 멜리아 호텔이 좀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뭐 하노이 시내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 뭐 좋은 전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멜리아 호텔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 저희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번 회담 결과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일정한 좀 타협을 보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고 저도 사실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뭐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비관적으로 앞으로 상황을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도 분명히 이야기한 게 자신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빅딜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그 영변 핵폐기를 넘어선 빅딜을 하고 싶었는데 북한 측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미국이 당시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정상회담 그 기간 내에 미국에서 코온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미국의 모든 방송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사실 코온 청문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차분하게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또 뭐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영변핵 폐기 플러스 상응 조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좀 큰 걸 이제 북한하고 교환을 하고 싶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서로 판을 키우게 되면은 앞으로 더 큰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상회담 바로 얼마 전에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했을 때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충분히 소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 바로 그 직전에 실무회담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재현이 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이 실무회담을 정례화하고 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통이 되고 충분히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날짜를 잡는 방향으로 간다. 네.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 모두 회담 합의문 채택을 못했지만은 이제 항상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신뢰를 보이고 있고 이제 차회담의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북한도 노동신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다음 상봉에 대해서 갖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 가을쯤에는, 늦어도 가을쯤에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좀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 에너지 문제라는 게 뭐 공공적인 부분도 있고 인도적 차원의 부분도 있는데, 꼭 이게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돼서 좀 잘 풀려야,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한 건가요? 지원이나 뭐 예. 협력이나 이런 게요? 가령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고 싶어도 네. 이게 제재 문제랑 사실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이 지금은 북한의 뭐 세 차례에 걸친 ICBM 시험 발사하고 핵실험 이후에 뭐 제재와 관련돼서 뭐 민생과 관련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으면은 현대적인 어떤 그런 설비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문가는 아닌데 네. 그 북한의 북한 전기 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아까 앞에서도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거의 매년 북중 접경 지역을 다니면서 한 번은 이제 중국 쪽 압록강에 있는 중국 쪽 발전소를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 쪽 수력 발전소에 가봤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그 전압의 질이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중국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북한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제 서울시가 이제 평양시의 어떤 전기의 질 문제라든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뭐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지자체가 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평양은 이제 북한의 수도이기 때문에 평양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가 나서서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전기의 질에 대해서 사실 특히 평양시의 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다른 지방하고도 또 다르게 평양을 가본 조선족 뭐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는 저녁 늦게까지 전기가 들어오고 사정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평양에 보면 경공업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평양에 인구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평양시 인구 사람들이 농사로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경공업 공장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 경공업 공장들에도 전기가 들어갈 텐데 네. 이 전기의 질이 나쁘다고 했을 때 그 공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첨단 이제 제품이 아니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데, 뭐 북한도 이제 평성인가 거기에 IT 단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질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또 IT 인력의 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랑 이제 판교에 있는 IT 단지하고 협력도 얘기가 되는데, 네. 일단 무엇보다 필요한 게 그 평양시의 전력 실태 조사 먼저. 예, 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는 제재랑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위한 이제 착공은 이제 제재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전 조사는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제재가 완화되기 전이라도 이제 북한도 이제 평양과 서울시 간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평양의 어떤 그 전기 송배전 실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떻겠는가 네. 일단 생각을 합니다. 남 박사님, 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지금
이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먼저 좀 해보자.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네. 얘기를 해서 그럼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유엔 쪽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은 좀 힘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저희 유엔 에스캅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 한 10년 남짓 동안 북한 에너지, 그다음 교통, 통계, 환경 각 다양한 영역의 관료들을 밖으로 불러서 교육 훈련을 꾸준히 예. 해왔습니다. 한 30개 정도 교육 훈련 사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영역에서는 이 효율성 개선 부분들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력 부문의 송배전 효율성 개선도 있었고 또 열차 운행하는데 효율성 개선 부분들도 있었고 했는데요. 그다음 향후도 저희가 이 영역에 북한 교육 훈련 사업을 지속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이번에는 좀 더 북한 현황 파악하는 상황 분석하는 그걸 일단 먼저 하려고 사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네. 조사 작업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조사부터 해야 된다. 이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조사부터 돼야 뭐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사를 먼저 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예, 디테일하게 사업이 시작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네. 북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자 보통 북한의 상관습은 투자자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뭐 광산이나 전력 설비 이런 걸 안 보여주고 2000년 초에 남북 간의 전력 협상이 있었습니다. 6.15 선언 이후에 네. 12월에 전력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전력을 주겠으니까 니네 발전소를 좀 보자 그랬는데 결국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관습은 좀 국제적인 관력은 상당히 왜 안 다르기 보여주는 때문에 걸까요?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낙후돼서요?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뭐 비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복합이 돼 있겠죠. 체제 문제도 있고. 네네. 그래서 조사를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역시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좀 가능한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네. 우리가 뭐 디테일 사업에 착수할 때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잡고 방향을 잡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을 해갖고 우리가 큰 기획안을 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서부터 조사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조사하기 이전에라도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직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나아지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를 남북 관계가 나아진 다음에 하면 상당히 늦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을 해갖고 여러 가지 기획안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도 우리가 북한하고 어떻게 앞으로 협력을 할 것인가. 이게 왜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재원이 이거 어떻게 조사를 그렇죠. 할 거냐. 북한이 아까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북한 쪽에서 뭘 내놓지 않으면 이거 계속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떠한 투자 방식을 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사실 저희 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면은 다 저희도 중국산이 많습니다. 외국산이 많고. 중국산 많이 안 태양광. 쓰려고 하지 않나요? 지금 뭐 그게 싸니까 일단. 태양광 그래서 패널이요? 북한에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더라도 잘못하면 우리는 자금만 되고 설비 이런 건 다 외국에서 갖고 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남한 주도의 경제 협력이 하려면은 우리 제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제품이 북한에도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있을 건가 그것이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남북 관계에는 보면은 남북만 좀 이렇게 서로 아까 6.15 선언에 친해졌게 돼 남한이 거의 독점적인 투자자 입장 같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가 변하면은 남한만 투자자가 아니고 일본, 중국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같이 북한에서 뭐 북한이 경쟁을 새로운 하겠네요. 시장으로 형성되면은 과연 우리가 거기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광산 개발도 우리가 우리 국내 강산 개발 노하우가 한 것 별로 없기 때문에 북한에 광물이 많아도 광산 장비를 만들어내는 여기 업체가 거의 없어요. 전혀. 그것도 중국 그건 쪽인가요? 다 중국에서 또 갖고 올 가능성이 많고. 그럼 실제로 엑기스는 누가 갖고 왔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렇네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준비를 해갖고 네. 앞으로 우리가 산업이 어떻게 협력을 하고 북한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그런 네. 방향으로 많이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경쟁적인 산업을 좀 육성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 박사님. 예. 예.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 정책하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 정책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라면은 가령 뭐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우리가 협력을 하자 그러면은 사전 조사 필요 없고 당신네들은 필요한 장비나 시설만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철도도로 연결 위한 사업 그 실태 조사를 위해서 남한의 전문가들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열악한 철도도로 실태를 보여줬고 과거 김정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평양시 협력과 관련해서도 북한에게 도움만 된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과거랑은 다르게 상당히 실용주의적 면을 많이 보여서 돈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뭐 하겠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중국도 이제 개혁 개방하기 위해서 화교 자본 이끌어들였고 뭐 베트남도 이제 뭐 베트남이 싫어서 떠났던 사람들 자본들 많이 끌어들였거든요. 베트남 개혁 개방을 위해서. 네. 이제 북한도 보면은 흥미로운 거는 탈북자들이 북한이 싫어서 이제 북한을 떠났는데 그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돈에 대해서는 뭐 북한에서도 그걸 이제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해주고 그 다만 이제 탈북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맞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실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과 이제 평양 간의 협력 가능성이 뭐 과거보다는 좀 커졌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뭐 자본하고 뭐 설비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은 좀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남 박사님. 네. 저도 그 정승장 박사님 말씀에 여러모로 동감하는데요. 동의하는데 저희가 이 재생에너지 던 에너지 분야 북한의 지금 그 형태를 보면은 일단은 소규모 단위로 개별 개인이 구매하는 또는 기업이 구매하는 중국의 그 태양광 패널이든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일단 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좀 더 이런 에너지 설비나 시스템을 좀 더 전면적으로 개량하고 그 체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이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개인 수준의 무역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결국 남북 협력 차원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한이 해외 자본의 직접 투자를 상당히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때는 뭐 중국의 기술이든 다른 유럽의 기술이든 국제적인 마켓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단기 또는 중기 차원에서는 여전히 남한의 기술, 남한의 자본, 남한의 정책들을 활용할 여지가 있고 또 정우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더 기회들이 다른 국가들이 사전에 선점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남쪽에서 남한이 투자해야 될 부담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에서도 북한 철도에 투자하는 관심이 있고 중국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단순히 이걸 우리의 어떤 비용의 경제적 부담이다 이렇게만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그 북측에서는 우리 측 자본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남북 관계가 괜찮아지면 단기적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가령 이제 평양시를 발전시킨다는데 네.
뭐 한국의 서울시는 관심을 갖겠지만은 뭐 베이징시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 갖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어떤 지역 발전, 네. 뭐 도시간 협력, 북한과의 도시간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좌담회를 통해서 예, 예. 해법을 좀 찾고 있는데요. 우리 유 박사님, 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네네. 그 최근 들어서 남북관계가 풀려가면서 북을 방문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회는 아직 없었고요. 아직 없었군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를 못 만들었고, 단지 이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아까 이제 조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를 위해서는 좀 네트워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남 박사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아까 예, 예. 북한 분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에너지 환경 이슈에 대해서 계획도 하시고 그런 것이 기회가 있었는데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 거기에 이제 서울시가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서울시가 해왔던 상수도 정책, 에너지 정책, 교통 정책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네트워킹. 예. 예. 그리고 이제 기획이나 조사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좀 강조하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떤 인프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획이나 이런 초기의 조사 단계에서 굉장히 불확실성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로우 소프트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르게 그리고 일단 기획이 되면은 굉장히 쉽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주민들,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후회 없는 정책이죠. 그게 많이 지어놨다고 해서 네. 나중에 후회될 수 있는 만한 기술은 아니니까 충분히 기획 단계에서 빠르게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너지공사를 포함해서 에너지 관련된 분들이 좀 북측에 가셔가지고 네네. 그 카운터 파트너랑 좀 얘기 좀 나누고 그런 저가 게 그 필요할 것 중요한 게 같은데. 예. 아까 이제 계속 이제 그 시장 메커니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업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상상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공적인 기관들 간의 협약을 통해서 사업이나 어떤 실증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서울시와 만약에 평양시가 에너지 협력이나 여타의 정책 협력을 한다면은 네. 서울시 에너지공사와 카운터 파트너인 어떤 공적 기관이 일차적인 어떤 우선적으로 좀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방식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 방식이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번에 뭐 남북 회담이 열리면은 에너지 부분이 좀 얘기 나왔으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 민생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에너지 그렇죠. 문제가 이게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예.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정 박사님. 드린다면 예. 북한 사람들의 마인드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가들은 자본가는 뭐 프롤레타리아 착취하는 계층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을 빼먹어도 된다. 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계약을 해놓고 나서도 끊임없이 그 다음에 뭔가를 요구를 하고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도 생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본가를 악으로 보는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었다고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중국하고 사업하거나 그럴 때도 저쪽에서 약속을 많이 참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뭐 저쪽에서 뭔가 떼어먹고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뭔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어딘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이 중국 사람들에게서 북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또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시장이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시장 소위 말하는 돈주들끼리 서로 이제 거래할 때도 이제 물건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다른 거 이제 나중에 돈을 받고 이게 신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신용이라는 걸 뭐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김정일 시대보다는 우리가 협력하는데 좀 조건이 좀 좋아진 건 아닌가 나아지고 생각합니다. 있다.
네. 저희가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뭐 이 북미 대화가 잘 됐으면은 더 오늘 좌담회 분위기가 밝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앞으로 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북한의 이런 전력 사정, 에너지 사정을 오늘 처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고요. N에너지라는 걸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에너지. 북한은 그게 참 신기한 면인데요. 예. 북한은 그 뭐 저기 축구 용어도 다 자기네 용어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그냥 왜 에너지는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거를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그런가요? 그게 독일에서 일본에서 아. 에네르기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 독일에서 원이 되는지 예, 모르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쓰고 있어서 저 만화책에서만 보던 재생 단어인데. 에너지법, 좀 그래서 좀 그게 참 의아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용어 차이는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는 남북이 똑같네요. 그 2044년까지 북한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하고 조금 다른 측면은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는 기본 인프라가 돼 있는 상황에서 예.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얹어지는데 거기는- 북한은 아직 기본 전력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재생 에너지나 분산형 전형이 우리보다는 많이 확대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확대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네. 기존 화력을 키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전력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 물론 이제 농촌이나 아니면 도시 곳곳의 가정용이나 아니면 뭐 저기 상업용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산업이 돌아가려면은 화력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수력 갖고도 안 되고 화력을 지르면 화력을 과연 어떤 발전소를 지을 것이냐, 석탄 발전소니까 수력으로 가스로 할 것이냐, 네.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리고 뭐 수입 에너지를 쓸 거냐, 자체 에너지를 쓸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화력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좀 늘려야 되는 것이 기본 베이스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도 그렇지만 화력 발전소를 지어도 송배전망이 자유롭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면에서 그거를 보완해주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만들어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고 네. 다만 문제가 이제 화력 발전소를 짓고 신재생 에너지 짓도록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재원을 어떻게 네. 조달하느냐 문제. 아까 이제 지원은 일종을 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북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북한이 그런 어떤 부지 제공이나 여러 가지 싼 인건비 제공이 자기 자본이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또 에너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이제 지원이라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재원 소스를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보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녹색 그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ODA 자금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막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는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도 세계 ODA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ODA로 북한을 이제 지원을 해주지만 외국에서 오는 ODA의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퍼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자금은 외국에서 원조 자금으로 ODA 자금으로 들어오지만 실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는 좀 우리가 될 수 있게 네. 뭐 그렇게 되려면 북한하고의 상당한 이제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신뢰 관계도 같이 구축돼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재원 소스로 상당히 다양하게 저희가 좀 물론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고 정리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그 정 박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정우진 박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정성장 박사님, 그다음에 남 박사님, 유 박사님 짧게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한 30초 정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와 평양시 간의 협력 이거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재생에너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봐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당장은 올해 어떤 남북한 간의 이제 사전 조사
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 박사님. 도시나 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 기술, 재원 또 설비 네 가지 측면에서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협력할 여지가 있고 그 네 가지 영역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와 아울러서 동북아 지역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도 북한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좀 그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공급 에너지가 남한의 한 3% 정도, 4% 정도이고 전력 그 1인당 전력 사용량도 거의 1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후진국 수준의 좀 전력 사용량이나 에너지 사용량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의 북한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망, 비전 이런 것들을 남한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과 어떤 도시 간의 다양한 채널에서의 이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북한과 남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오늘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상황 변화가 있으면은 이런 자리 마련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그 과정을 짚어보고 과제도 한번 저희가 또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남북도시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좌담회 이렇게 진행해봤는데요. 저희가 잘 몰랐던 북한 내 전력 사정, 에너지 사정 같은 거 다 알 수 있었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는지 이것도 상세하게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저희가 또 VOD를 올리니까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남북 간의 에너지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 저희 공감대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